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엄선한 베스트 애널리스트 그리고 이들을 키워낸 증권사의 센터장들 여기에다 증권가의 고수들까지 조선일보가 한국금융계 어벤져스들 초대해서 개미들은 알 수 없던 진짜 고급 정보를 뿌려드리니 여러분들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최준철 VIP 자산운용 대표님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VIP 자산운용이라는 이제 가치 투자에 기반한 철학을 가진 자산운용사를 경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원래 이제 대학생 투자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하다가 이제 재학 중에 이제 서울대 투자연구회라는 동아리에서 지금 제 파트너인 김민욱 대표랑 함께 활동을 시작했고요. 가치 투자를 전파하는 활동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에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이라는 책도 내고 그리고 대학 투자저널이라는 신문도 내고 이렇게 이제 알리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투자자문사를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닿게 돼서 이제 졸업 직전에 VIP 투자자문을 창업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한 18년간 이제 가치 투자 입각해서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고객으로는 노르웨이 국부펀드, 국민연금 이제 이런 좀 신뢰도가 높은 그런 곳을 이제 고객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에 이제 개설을 한 부자 TV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또 과거에 제가 활동을 했던 것처럼 가치 투자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또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TV 그러니까 부자를 가르쳐주는 TV인 줄 알았더니 VIP 자산운용 TV네요. 저희가 이제 그런 장명을 좋아하는데 VIP도 이제 밸류 인베스트먼트 파이오니어의 준말이면서 고객들을 이제 VIP로 모시겠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것도 VIP 자산운용의 부랑 자를 따서 지었는데 이제 부자가 되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 그러면 이제 세계적인 가치 투자자로 워런 버핏 그렇죠. 그렇게 들죠. 그러니까 저의 그래서 영웅입니다. 또 최 대표님 별명으로 한국형 버핏, 한국의 버핏 너무 이런 별명도 갖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최 대표님하고 좀 얘기해 볼 거는 올해 가치 투자의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좀 약간 과거를 리뷰해 보면 지난 한 6, 7년간 그 성장주가 각광을 받고 가치주는 좀 각광을 덜 받는 그런 국면이 있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좀 가치 투자자로서 견뎌왔는지 이 얘기를 잠깐 해주시죠.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스타일이 좀 순환한다는 거고요. 아무튼 시장이 선호하는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음악이 댄스로 갔다가 발라드로 갔다가 트로트로 가는 것처럼 유행이 좀 바뀔 수 있는데 저희는 유행을 쫓아가기보다는 한 자리를 좀 지키고 있는 그런 이제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기다리다 보면 이제 순환해서 온다. 그때 잘 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때 한번 수익률을 좀 끌어올린다. 나머지 기간에는 좀 안 잃고 잘 버티는 이런 철학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평균 회귀를 믿습니다.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평균 회귀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건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너무 싼 것도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의 어떤 경험에서 축적한 그리고 투자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런 사이클을 견디는 힘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을 일단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사실 너무 가치주가 소외되는 기간이 길었었죠. 이렇게까지 길었던 거는 저도 한 25년 투자하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리서치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안 좋은 만큼 저희 기준에 고를 수 있는 거는 깐깐하게 좀 고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래도 동호수 층 이런 것들을 좀 고를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선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희 자금이 아니라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2인 삼각 게임을 잘 하려면 고객들을 또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이제 저희가 가치주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가고 있고 결국은 순환하면서 이제 볕이 드는 날이 온다 이런 거 알리기 위해서 이제 고객과 소통하면서 또 부자 TV 채널을 개설했던 것도 거기에 대한 믿음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버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또 들어서 갑자기 가치주가 또
각광을 받는 때가 그렇게 됐죠. 왔어요. 예. 네.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네. 네. 지금 올해 가치주가 각광을 받는 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일반론적으로 보면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에선 가치주들이 좀 선방하고 네. 경기가 좀 침체되는 국면에서는 고성장주들이 각광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 데이터적으로 좀 검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성장 시기에는 성장이 귀하다 보니까 몇몇 소수의 성장주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크게 어필을 하게 되면서 몇몇 고성장주들이 팡으로 대변되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경기가 회복되면은 사실 거의 전 업종들, 특히 뭐 제조업이나 이런 크게 꿈을 투영하기 힘든 데들도 실적들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철강, 화학, 뭐 금융, 건설 이런 데들이 이제 올리면서 굳이 소수의 성장주에만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좀 적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스타일이 좀 바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올해가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흘러간 그 공식에 거의 들어맞지 않았나 이제 이런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작하면서 바로 성장주, 가치주 이런 얘기로 싹 들어가 버렸는데 예. 사실 예. 이 가치주라는 게 사람마다 좀 저기 정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최준철이 보는 가치주는 뭔가요? 예. 그 제가 담당하는 상품 이름엔 이제 그로스라는 이름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뭐 그로스? VIP 그로스, 뭐 성장이라는 일인명? 거네요. 성장이라는 단어를 붙이는데 좀 가치주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분들 아마 좀 모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가치의 3대 요소는 수익 가치, 자산 가치, 성장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저희가 재서 주가와 비교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성장도 전부는 아니지만 3요소 중에 하나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는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 성장 혹은 수익, 자산 이런 것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지 않은 한마디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주식을 그 공략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성장주고 성장 요소가 강하고 가격이 높다 이러면 저희가 판단을 미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진짜 성장주 투자자들은 그런 성장 요소가 크면 밸류에이션과 상관없이 사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는 그쪽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도 저희는 좀 실체적인 성장, 그러니까 아무리 옛날 업종이더라도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면 성장한다라고 보는 반면에 많은 이제 성장주를 보시는 분들은 성장의 느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메타버스, 뭐 그리고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산업 자체가 뻥 뚫려 있는 그런 데서 성장주를 주로 찾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을 중요하게 보지만 어디서 뒤지느냐,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사느냐 여기서 좀 차별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장 가치도 되게 중요시하는데 그걸 되게 좀 그 꿈으로 찾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로 성장 가치를 찾는다 이렇게 좀 제가 이해를 해도 그렇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옛날 업종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를 골라낸다든지 이걸 이제 바텀업으로 접근해서 고른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업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장하는 기업이 중요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업종으로 가려져 있는 오해들을 좀 벗겨내는데 리서치를 많이 투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중소형주를 많이 보는 이유가 모두가 보는 대형주에 비해서 중소형주 쪽 관심이 덜하기 때문에 성장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좀 빈도수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중소형주를 많이 보고 옛날 업종을 많이 본다. 이제 이게 또 대부분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또 던지고자 하는 질문은 우리나라 대표 주식 삼성전자 요거는 지금 가치주의인가 성장주의인가 이걸 던지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예전에 VIP 자산 운용은 삼성전자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다가 또 어느 땐가 또 바뀌어가지고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삼성전자가 과연 성장주냐 가치주냐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 이걸 좀 설명해 주시면 일반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있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관념이 있는데요. 저는 이건 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경영을 잘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 기업으로서 그동안 삼성전자가 쭉 성장해온 궤적 그리고 고비고비마다 해왔던 의사결정들 그리고 그 팀의 어떤 평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다라는 데 이견을 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폭락했을 때도 삼성전자를 우리 국민들이 우선적으로 살 수 있었던 거는 이 배경 지식을 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는 맞는 접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논외를 하고요. 그리고 가치 투자자들이 경영진을 중요하게 본다는 사실도 하나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전자를 접근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업의 본질이 사이클을 탄다는 점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결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결정되는 반도체 가격에 따라서 매출과 이익이 부침이 다소 심하다라는 상당히 심하죠. 반도체 예, 업종이. 예. 그런 이제 특성이 있고요. 과거에 비해서는 물론 이 플레이어가 줄면서 많이 완화가 되긴 했지만 네. 여전히 구속성을 완전히 벗어나기 힘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뭐 기술 기업이라고까지 하기는 좀 거창하지만 이 전자 사업이라고 하는 특징이 이 변화가 좀 빠르다, 산업 변화가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예전에 삼성전자가 정말 광고를 많이 했던 건데 애니콜이 있었는데 지금 애니콜 브랜드는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식료 업체 같으면 신라면이나 코카콜라, 칠성사이다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지만 네. 사실 전자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가 무력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능력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애니콜을 대체할 만한 갤럭시를 빨리 찾지 않으면 도태가 돼버리거든요. 네. 뭐 최근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노트가 판매가 좀 부진한데 이런 것도 생각하지 못한 이슈였던 거죠. 갤럭시가 화면이 커지고 태블릿이 인기를 끄니까 노트가 이제 인기가 떨어지는 네, 중간에 끼어 이런 있으니까. 것들을 네. 굉장히 네. 세심하게 봐야 되는 네. 이런 전자 사업의 특징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잘 보이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뭐 과소 투자와 뭐 수요 증가로 인해서 명백하게 좀 올라가는 게 보이는 혹은 뭐 갤럭시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한동안은 크게 제품에 대한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국면들 이렇게 가시성이 높은 구간에서 예. 이런 요소가 덜 반영되어 있는 가격 뭐 그때는 삼성전자가 재미없는 주식, 무거운 주식 뭐 이런 어떤 오해 때문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가치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반도체가 뭐 좋을 거냐 나쁠 거냐 스마트폰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논란이 많을 때는 사실 저희가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이 보는 이 초대형주에 대해서 어떤 지식적인 엣지를 갖고 있다고 보기가 힘든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좀 매수나 이런 것들을 보류하게 되는데 대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밸류 체인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는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물량은 늘 것 같다라고 하면 네. 저희 이제 반도체 소재주 같은 걸 사서 이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아예 안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밑에 밸류 체인에서 괜찮은 것들은 따라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삼성전자를 보긴 보지만 특정 국면에서 접근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지금 그 삼성전자 가치에 어느 정도 가격이 지금 다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아무래도 대형주라고 하는 게 네. 그렇게 움직임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들을 많이 또 좀 꺼려하시는 분들은 좀 재미가 없어서 사실 그 속성이 맞고요. 그리고 너무나 정확하게 좋아질 거가 나빠질 것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틈이 별로 없는 거죠. 지금 작년에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좀 바짝 그런 좋은 요소들을 반영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되면 작년에 비해서는 좀 사그라들었고 이제 반도체의 방향성, 스마트폰 사업의 방향성이 좀 더 갈림길에 있다 보니까 명쾌하게 이게 이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저희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예. 저희는 그쪽보다는 오히려 뭐 반도체 소재 아니면 차라리 그냥 2차 전지 수요가 명백하게 빠르게 늘 걸로 보이는 곳에서의 어떤 특정한 소재 회사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지금 계속 바텀업 방식으로 가치주를 찾아내 왔잖아요. 네. 그 동안에 찾아낸 가치주 중에서 가장 잘 찾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가치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당시에는 이름이 태평양이었는데 지금 이제 아모레지로 이름이 바뀌었죠. 네. 아모레 퍼시픽의 지주 회사입니다. 네. 근데 아모레가 저희가 처음에 이 회사를 그러니까 이 아모레지를 좀 아주 진지하게 봤을 때가 2010년도였는데요. 예. 이미 그때는 아모레 퍼시픽이 좋은 경영자를 가지고 있고 이미 국내 시장을 석권했고 그리고 중국에서의 사업 성공 가능성이 조금 보이던 시기였는데 아모레 퍼시픽 자체는 좀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회사인지는 알지만 아모레 퍼시픽을 직접적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반면에 지주회사는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서 아모레 퍼시픽의 지분 가치도 반영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를 지주회사를 통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굉장히 가치 투자적인 접근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예. 대신 지주회사는 그럴 바에는 사업회사를 사지 지주회사 안 움직이지 않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맞는 얘기고요. 지주회사가 좀 올라가려면 이 굵직한 자회사 외에 그러니까 상장된 자회사 외에
좀 눈에 띄는 비상장 회사가 있으면 관심을 더 받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주식을 사려면 또 지주회사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때 저희가 목격을 했던 게 아모레에 있던 에뛰드랑 이니스프리를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사업이 아니었는데 네. 지주로 옮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주의 다른 자회사로 편입을 시키면서 회장님이 여기를 이제 턴어라운드 시키려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이제 접근을 했었고 뭐 에뛰드 이니스프리 매장을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계속 예, 이제 체크를 예. 했었고 그 외에도 뭐 현금도 많고 건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익 가치, 자산 가치 그리고 저희가 그때 이제 중국 사람들이 화장품에 대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는 거를 감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참 저 화장품 공부 많이 할 때인데 예. 성장 요소를 다 갖추고 있지만 이 아모레지라는 지주회사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 그때 시가총액 9천억 정도 했거든요. 예. 그렇게 접근을 해서 그때는 뭐 사실 저희가 현재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으면서 정말 좋은 경영자가 함께하는 회사를 싸게 사서 굉장히 뿌듯했던 그리고 결과도 굉장히 좋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익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한 20배 정도 올랐는데요. 아 그래요? 저희는 예. 한 3배 정도를 먹고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렇게까지 사실 화장품이 음. 폭발적인 인기를 끌 것까지는 저희는 가정을 하지 않아요. 가정 자체를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신 사드가 터질 것도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를 둘 다 그냥 피해서 그냥 저희는 이제 저평가가 해소되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될 때 이제 정리를 해서 뭐 그걸 다 먹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부담했던 리스크 대비해서는 좋은 결과였다고 예. 봅니다. 그 궁금하게 그러면 이 가치주를 발굴한 다음에 언제 파는 거예요? 그게 또 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네. 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 예, 파는 시점. 예. 예. 크게 원칙적으로 보면 세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그러니까 예.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예. 우리의 투자 아이디어가 맞았을 때 회피한 경우고요. 그리고 틀렸을 때, 이제 틀리면 이제 인정하고 나와야죠. 꼭 그 종목으로 복수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또 다른 종목을 찾아가야 되고요. 세 번째는 연애로 치면 환승처럼 이렇게 더 좋은 종목을 만났을 때 여기서 예. 이제 갈아타는 요게 이제 기본적인 세 가지 그 틀인데 이런 막연한 방법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대해서 정말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팔로우업이라고 표현하는 사고 나서도 계속 이 회사에 대해서 추적을 하거든요. 마치 예. 이제 정치부에서 정치인 한 명의 이제 기자 마크맨을 붙여가지고 데스크가 그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나한테 보고해라처럼 네. 저는 이제 저희 마크맨을 통해서 그 회사에 대한 정보를 계속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재 가치의 방향과 폭을 계속 측정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주가를 같이 그려가면서 그 폭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거나 더 늘어나면 계속 보유를 하고요. 이게 줄어들게 돼서 잠재 수익이 줄게 되면은 이제 매도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뭐 거의 아트의 영역이라 뭐 딱 공식화해서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작업은 이 회사를 빠삭하게 아는 걸 깔고 계속 비교해 나가고 앞에 3원칙을 적용해서 투자한다. 예, 그렇게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주식을 파는 시점을 잡는 거. 그게 쉬우면 제가 그 15명 저희 애널리스트들의 월급을 주면서 예.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데요.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예. 생각합니다. 최 대표님하고 지금 이제 전반적인 가치 투자, 뭐 가치주 발굴, 뭐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이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 가치 투자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상반기에 가치주가 지금 곽강을 받긴 했는데 그게 또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하반기 들어서는 또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쪽에 관심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는 사실은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누가 어떤 스타일이 될 거냐 저는 둘 다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네, 성장주는 몇 년간 꾸준하게 올랐고요. 네, 가치주는 올 상반기에 급하게 올랐습니다. 이게 급하게 올랐다는 거를 다들 감지를 잘 못하시는 이유가 네. 워낙 잘 안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게 감이 좀 없으실 거예요. 그냥 지수는 뭐 최고치라는데 난 왜 이렇게 수익률이 안 나지? 그 정도의 느낌이 있을 텐데 네. 가치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저희 수익률도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오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군, 멍군 둘 다 지금 비슷한 입장. 가격 메리트가 그렇게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예. 저는 하반기부터는 좀 더 정밀 타격이 필요하고 저는 숫자, 다시 말하면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주나 성장주나 공이 숫자가 잘 나오는 기업에 더 많은 선호도가 일어나고 아무리 성장성이 높거나 아무리 싸도 숫자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계속 쉬어가는 그런 국면
근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좀 억울했던 게 작년까지는 아무리 숫자가 좋아도 옛날 산업에 속하여 있으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답답함은 좀 제거된 상태에서 오로지 실적을 가지고 가늠되는 시장, 이렇게 시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시 변수 이런 것도 좀 보시나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일시적으로 할 거냐, 장기적으로 할 거냐, 뭐 이런 이슈가 있고 또 금리가 오를 거냐, 또 얼마나 오를 거냐,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거시 저기 변수들도 같이 투자할 때 많이 고려를 하십니까? 당연히 이제 고려를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디플레를 저희가 얘기했던 게 정말 오래되지 않은 이슈. 네. 마이너스 금리, 뭐 예. 마이너스 유가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벗어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인플레의 어떤 지속성과 급격한 폭은 아마 상반기가 좀 더 높지 않았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공급 차질의 문제가 수요도 물론 늘었지만 공급 차질의 문제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인플레가 일시적이냐 아니면 계속 구조적으로 갈 거냐에서는 그 한 중간 정도쯤이 되지 않겠나. 하지만 인플레가 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이클은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디플레란 얘기를 꺼내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보다 좀 더 명백한 거는 저는 금리 인상이라고 봅니다. 네. 금리는 일단 돈을 회수를 해야, 너무 많이 풀어놓은 돈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가긴 갈 텐데 네. 문제는 그 시기와 폭이 중요할 거고, 그 시기와 폭이 결국은 이 자산 시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될 거기 때문에 계속 유심히 봐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금리가 오르니까 악재고 뭐 올리니까 악재고 뭐 다시 안 할 것 같으면 호재고 이렇게 단순한 접근은 좀 위험한 게 정책 당국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금리는 패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패드가 보는 건 경기와 그리고 그 경기와 고용 뭐 이런 걸 고용 보죠? 뭐 이런 것들을 예. 전반적으로 인플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똑같이 올라가더라도 실업률이 떨어지고 경기가 좋아지고 경제 성장률이 나오는데 금리를 올리면 나쁘지 않은 건데 네. 옛날에 이제 대공황 때처럼 이게 실수를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인데 너무 급하게 올린다든지 이러면은 시장이 망가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제가 지금 페드가 보기에는 이보다도 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김도 좀 살살살살 빼가면서 네. 이렇게 손 대이지 않게 네. 해가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적절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페드가 시장을 망가뜨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저는 페드의 운영 능력을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거시 변수는 그런 정도로 감안을 하면서 가는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이제 정밀 타격 네. 뭘 골라야 되느냐 이거를 고민할 시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국면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어떤 가치주를 고르는 게 좋은지 아니면 네. 최 대표님이 이런 가치주를 지금 고르고 있다 이런 네. 팁을 주신다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정밀 타격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자기가 잘 아는 분야 혹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저희가 뭐 전쟁사나 이런 걸 보면 뭐 약자가 강자를 이기고 이런 걸 보면 대부분은 뭐 지형, 그다음에 거기에 형세 이런 것들을 뭐 로컬이니까 잘 알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님도 그렇고 네. 뭐 예. 베트남 울두목이고 뭐 다 이런 얘기가요. 도 예. 그렇고 예. 그러니까 자기 나와바리 안에서 사실 그런 정밀 타격을 할 수 있지 남의 동네에 가가지고 정밀 타격한다는 거는 전 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분야를 좀 한정할 필요가 있고요. 예. 특히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뭐 큰 규모를 운용하기 때문에 여러 섹터를 봐야 되는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각자 자기가 잘하는 분야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해지는 거는 결국 기업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가보면 수요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요. 소비자 이제 지갑,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결국 매출로 시작해서 거기서 뭐 비용이 나오고 이익이 나오고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코로나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헷갈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인 수요의 증진이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가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피크아웃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추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자기가 잘하는 영역에서 이거는 구조적으로 수요가 늘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일단 출발을 하셔야지 정밀 타격이 가능해질 겁니다. 최 대표님은 어느 분야에서 그럼 정밀 타격하실 거예요?
일단 저희가 아는 범주 네. 내에서 비교적 좀 선명하게 들어온다 싶은 거는 예.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좀 좁은 영역이긴 하지만 골프 산업. 골프요? 지금 제가 방송 오기 전에도 예. 골프 산업에 대한 보고서 읽고 토론을 하고 왔는데 예.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는 골프장을 안 갈 거기 때문에 피해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수혜주였죠. 예, 그나마 할 수 있는 예, 예, 활동이었고요. 예, 그랬죠. 네, 거기 예. 생각 한번 바꿨고요. 그래서 골프 산업을 집중적으로 보고 거기 있는 주식들을 사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또 코로나가 끝나면 어떡하지? 이게 결국 피크아웃을 치는 거 아닌가? 다 해외로 나가버리고 골프 안 칠 텐데 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예. 지금 나오는 데이터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은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20, 30대가 대거 골프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성층도 대거 진입을 하게 예. 됐고요.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고 그동안 샀던 클럽, 공 이런 거 다 던지고 레슨 받았던 거 다 그냥 포기하고 과연 다른 활동을 할 거냐? 저는 어느 정도는 골프를 병행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요가 한층 좀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프 산업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건설 사이클이 그동안 예. 정말 한 4년간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과소 투자된 업종이었습니다. 정부 규제도 있었고 예. 허가도 안 나오고 예. 업체들도 별 기대감이 없어서 사실 뭐 건설사야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건설 다 살아있지만 그 아래에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망했거든요. 뭐 특히 건자재 쪽에서 좀 작은 회사 이런 데가 이제 사업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이클이 반대로 돌고 있고 건설 사이클이라는 건 한 번 돌면 한 2, 3년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설 사이클이 도는 가운데 건자재 쪽에서 좀 이렇게 앞이 좀 뻥 뚫려 보이는 그런데 공급은 좀 제한적인 예를 들면 뭐 시멘트라든지 이제 이런 쪽들이 한 2, 3년간은 크게 수요 걱정 없이 예. 갈 수 있겠구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 대표님이 보시는 그 시크릿까지 저희 독자들한테 예. 말씀을 해주셨네요. 좀, 골프랑 예, 건자재. 전문까지는 얘기를 드리지 않았지만 예. 그 정도만 해도 뭐 많은 정보가 잘 될 것 찾아보셨으면 같습니다.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VIP 자산운용의 최준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조선일보 머니 구독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얘기를 이제 들려드렸는데 결국 투자는 자기의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참고를 하셔서 부디 좀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으시고 무엇보다도 주식이 좋은 재테크의 수단이라는 거를 제가 워낙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같이 주식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봐두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